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발 여기서 도망치세요.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차가운 휠체어 위에서 이선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도망치세요.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낯선 간호사의 절박한 속삭임이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이자 지난 10개월간 자신을 여왕처럼 아껴준 완벽한 남편, 강민준 원장. 그가 준비한 VIP 병실의 라벤더 향기 속에서 그녀는 곧 태어날 아기를 만날 설렘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상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 하나의 흠결도 없는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낯선 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그림의 한가운데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절박한 간호사의 경고를 믿어야 할까요? 그날 아침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고요한 아침,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아름 메디컬 센터의 VIP 병실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이선우 씨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10개월을 품어온 아기를 드디어 만나는 날이었죠. 병실 내부는 마치 7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시켰습니다. 최고급 소파와 안마의자, 그리고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꽃다발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 어젯밤 남편인 강민준 원장이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우 씨가 가장 좋아하는 라벤더 향 디퓨저까지 세심하게 챙겨 놓았죠. 세상에 나만큼 사랑받는 여자가 또 있을까? 선우 씨는 혼잣말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 민주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등을 쓸어주었고, 몸이 무거워져 힘들어할 때는 매일 밤다리 마사지를 해주며 우리 아기 때문에 우리 선우가 고생이 많네라고 속삭여 주었죠.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산부인과 의사였고, 수많은 산모가 그의 손을 거쳐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의 아빠라는 사실이 선우 씨는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준비 다 됐어? 2시간 뒤면 우리 아기 만나는 거네. 떨리지 않아?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선우 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선우 씨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9시 50분 드디어 수술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선우 씨는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출발합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며 선우 씨는 병원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원장님, 사모님, 파이팅이라며 응원을 보냈죠. 수술실 구역이 가까워질수록 선우 씨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선우 씨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휠체어가 수술실 입구로 막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앳돼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던 간호사에게 잠깐 이것 좀 확인하고 가실게요. 라며 다급하게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던 간호사가 차트에 시선을 고정하는 그 짧은 찰나. 젊은 간호사가 휠체어 뒤로 몸을 숨기듯 다가와 선우 씨의 귀에 대고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발 여기서 도망치세요. 선우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재빨리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강민준 원장.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당신 이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젊은 간호사의 속삭임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이선우 씨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선우 씨의 피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아요. 선우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춰 항의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 남편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우님, 3번 방 세팅 완료됐습니다. 바로 들어오시죠. 그 완벽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선우 씨의 손목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간호사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 씨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욕실 세면대 옆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선우 씨가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만지려던 바로 그 순간 민준이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 욕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위험해. 그가 소리치며 선우 씨의 손목을 잡아챘고 동시에 콘센트에서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해야지. 민주는 선우 씨를 꽉 안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막 물걸레질을 끝낸 대리석 계단이었는데 선우 씨가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선우야, 또다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온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선우 씨를 안전하게 받아 안으며 말했었죠. 계단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 임신한 몸으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알지? 결혼 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운전하던 중 자동차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가 아무 반응이 없었죠. 선우 씨가 공포에 질려 핸들을 꽉 잡고 있을 때 옆자리에 있던 민준이 침착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차를 세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삼나 보네. 정말 아찔했다. 그때도 민준은 완벽한 구세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매번 사고가 날 뻔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어떻게 민준이 그렇게 마법처럼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연출한 것처럼 말입니다. 선우 씨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젊은 간호사 하나 씨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갠 돌려 선우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선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고액 생명보험 전자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계약자 이선우, 피보험자 이선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수혜자 강민준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보험금은 무려 500억 원이었습니다. 선우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난 이런 거 가입한 적 없어요. 하나 씨가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입일을 보세요. 임신 9개월 차. 그리고 여기 전자서명. 본인 서명이 아니죠. 위조된 거예요. 평소 선우 씨의 글씨체와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 급하게 흉내낸 듯한 어설픈 서명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선우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나 씨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후 더욱 낮은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 같은 패턴이거든요. 당신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라고요? 하나 씨는 태블릿 화면을 넘겨 또 다른 보험 계약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지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수혜자 역시 강민준이었습니다. 이 두 분도 강민준 원장의 환자였어요. 그리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간 선우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그동안 자신을 여왕처럼 대해준 완벽한 남편이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고 500억 원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씨는 눈앞의 태블릿 화면과 수술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선우님,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저 문은 아기를 만나는 희망의 문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는 차가운 무덤의 입구라는 것을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 씨는 순간적으로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에 휠체어를 밀던 선임 간호사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지금 수술 바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한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우 씨는 더욱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급해요. 금방 터질 것 같아요. 5분. 아니, 3분만이라도 주세요. 제발요. 선우 씨의 연기는 너무나 절박했고 통제 불가능한 생리 현상 앞에서 베테랑 간호사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직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임산부는 그럴 수 있지. 어서 다녀와. 그는 선임 간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간호사, 사모님 좀 부축해서 화장실로 안내해드려. 난 먼저 들어가 있을게. 선임 간호사가 선우 씨를 부축해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선우 씨는 일부러 느릿느릿 걸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선임 간호사가 밖에서 기다릴 테니 천천히 볼일 보세요 라고 말하며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까 그 젊은 간호사 김하나 씨가 재빨리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칸으로 선우 씨를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강민준 원장이 분명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 씨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해요? 병원 출입구는 다 막혔을 텐데. 선우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쪽이에요. 하나 씨는 화장실 맨 끝칸의 작은 환기창을 가리켰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성인 여성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법한 크기였습니다. 임신 9개월인데 저 길 어떻게 통과해요? 선우 씨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하나 씨가 선우 씨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이 병원 3층 비상계단 CCTV는 다 가짜예요.
강 원장이 자기 일 은폐하려고 일부러 고장낸 채로 두고 있거든요. 이 환기창은 3층 복도 비상 통로랑 연결돼 있어요. 거기로 나가서 비상 계단을 이용하세요. 선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변기 위에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환기창을 향해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는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습니다. 배가 창틀에 끼어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 씨가 아래에서 선우 씨의 다리를 받쳐주며 필사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환기창을 간신히 통과한 선우 씨는 3층 복도에 낡고 먼지 쌓인 비상 통로로 기어 나왔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상 계단을 향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깜빡거리는 형광등 몇 개가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전체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귀를 찢는 소리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병원 정규 방송 스피커에서 강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상시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코드 블랙, 코드 블랙, 수술 예정 환자 이탈 상황 발생. 보안팀은 즉시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3층부터 수색 실시. 선우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층마다 있는 방화 차단문들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하나씩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 씨는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뛰는 것은 무리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에서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부터 순서대로 수색해 화장실, 휴게실, 모든 곳을 다 찾아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2층 계단참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에 서 있는 거대한 트럭이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수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가 트럭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바로 트럭의 짐칸 위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칸은 다행히 천막으로 덮여 있지 않았고 안에는 폐기물 포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우 씨는 심호흡을 하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걱정됐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는 트럭 짐칸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우 씨가 트럭 짐칸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폐기물 포대들이 충격을 완화해 주었지만 고무장갑과 역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우 씨는 재빨리 포대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짐칸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 갇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트럭의 짐칸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피 묻은 거지의 역한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선우 씨는 만삭의 배를 감싸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선우 씨는 심장이 애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리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 지옥 같은 몇 시간처럼 흘러간 후 선우 씨는 조심스럽게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어두운 폐기물 처리장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비틀거리며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선우 씨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김하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하나 씨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어떻게 여길? 선우 씨가 숨을 헉헉거리며 묻자 하나 씨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병원 CCTV를 전부 확인했어요. 강 원장이 보안팀을 3층으로 보냈을 때 이 트럭이 후문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유일한 탈출구일 것 같아서 무작정 뒤따라왔어요. 제발,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하나 씨는 선우 씨를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허름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선우 씨가 침대에 쓰러지듯 눕자 하나 씨가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우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 씨는 굳은 표정으로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선우 씨에게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지아 씨와 최소연 씨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목숨보다 아끼던 선배가 있었어요. 박은영 간호사라고 누구보다 강하고 정의감 넘치던 분이었죠. 하나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강민준의 첫 번째 희생자인 박지아 씨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강민준은 병원 확장을 위해 재력가 집안과 혼담이 오가던 중이었는데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박지아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그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박지아 씨는 간단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박은영 간호사는 이것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의 통화 기록, 수술실 CCTV 원본, 마취제 사용 기록까지. 그녀는 강민준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이 그걸 눈치챘어요. 하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은영 선배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한 채 발견됐어요. 병원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하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배가 죽기 전날 밤 저를 급히 불렀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젠가 다음 희생자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이 USB를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강민준의 모든 범죄 증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은영 선배의 목숨과 맞바꾼 증거예요. 선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손에 쥔 것은 단순한 증거 파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악마, 그리고 그 악마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선우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아니었습니다. 강민준의 영향력은 이미 병원 안팎으로 거대했습니다. 그녀가 전화한 곳은 대학 동창이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다고 소문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최지수였습니다. 다음 날 한적한 카페에서 세 여자가 만났습니다. 최지수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USB에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조작된 보험 계약서를 확인한 후 그녀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최지수 기자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강남서에 친분 있는 형사에게 이 사건을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 기자, 그 아름 메디컬 센터 건 말이야. 그냥 덮어. 윗선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어. 듣자 하니
강 원장이 경찰청 고위 간부들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하더군. 강민준의 손은 이미 경찰 내부에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공권력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선우 씨는 최지수 기자와 하나 씨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조용히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자 선우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은영 씨와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해야지. 선우 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그녀들이 직접 악마를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민준을 잡기 위한 치밀하고 위험한 함정이 그렇게 계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우 씨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몸을 추스르자 세 여자의 치밀한 복수 계획이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탐사보도 기자인 최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름 메디컬 센터 원장실로 강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준 원장님이시죠? TBC 탐사보도부 최지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박지아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좀 취재 중인데요. 수화기 너머로 강민준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지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환자는. 강민준이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최 기자는 말을 잘랐습니다. 5년 전 원장님 병원에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첫 번째 환자요. 곧 기사 나갈 예정이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최 기자는 강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민준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박지아.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어차피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11시 강민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대포폰 번호였습니다. 박지아, 최소연, 그리고 박은영. 네가 죽인 이름들 다 알고 있어. 내일 밤 10시 인천 북성동 폐소금 창고 혼자 와. 경찰에 알리면 모든 증거가 언론으로 넘어갈 거야. 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지아와 최소연은 그렇다 쳐도 박은영의 이름까지 언급된 것을 보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선우의 짓이라는 것을. 병원에서 사라진 후 쥐 죽은 듯 종적을 감췄던 이선우가 감히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인연이,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선우를 확실히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돈은 얼마나 원하지? 다음 날 밤 9시 30분, 강민준은 검은색 세단을 몰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의료용 왕진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청진기나 혈압계 대신 치사량의 근육 이완제와 날카로운 주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협상 따위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선우를 완벽하게 끝내줄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폐소금 창고 안에서 이선우 씨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 곳곳에는 최지수 기자가 설치한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이선우 씨의 주머니에는 고성능 소형 녹음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창고 밖 2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최지수 기자는 망원경으로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고 김하나 간호사는 창고 뒷문에서 문을 잠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차량 발견. 2분 후 도착 예정. 최 기자의 목소리가 하나 씨의 무전기로 들려왔습니다. 이선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차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의료용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철커덩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하나 씨였습니다. 강민준이 급히 뒤돌아봤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이선우 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준 씨. 아니, 강민준 원장. 강민준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이길 것 같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그는 천천히 의료용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창고의 전선이 불안정하게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형광등이 몇 번 깜빡거리더니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 몇 대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끊겼습니다. 강민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렌즈의 불빛. 역시 이런 잔머리를 굴릴 줄 알았지. 그는 이선우 씨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소형 녹음기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쳐 발로 짓밟아 박살냈습니다. 으악! 선우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준은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내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넌 알아야 해. 내가 왜 그랬는지. 돈, 그것도 있지만 재미있거든. 나를 믿고 의지하다가 죽어가는 그 표정들 말이야. 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죽을 자격이 있어. 내 마지막 처방이야. 강민준이 주사기를 들고 이선우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우 씨는 필사적으로 반대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건네준 호신용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지직. 전기 충격기가 파란 불꽃을 튀기며 강민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으악! 강한 전류에 강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선우 씨는 그 틈을 타 창고 문으로 달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 씨, 지수 씨, 선우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뒤에서 강민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까다로운 년. 그는 분노에 차 이선우 씨를 향해 달려와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선우 씨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제 조용히 죽어줘. 강민준이 이선우 씨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에는 여전히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넌 내 환자야. 내 환자는 내가 처방한 대로 죽어야 해. 선우 씨의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얼굴. 선우 씨의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창고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강한 불빛이 쏟아지며 여러 명의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손들어, 움직이지 마. 형사들의 외침이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민준이 눈부신 빛에 눈을 찡그린 순간 형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파삭하고 깨졌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우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더 이상 그 냄새가 공포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단순 뇌진탕입니다. 목에 타박상이 좀 있지만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침대 옆에서 김하나 씨와 최지수 기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우 씨. 하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끝났어, 선우야. 정말로 다 끝났어. 최지수 기자가 선우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우 씨는 목이 아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강남 산부인과 연쇄 살인의사 체포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뒤덮였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연일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고 신문 일면은 온통 강민준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한때 명성과 부의 상징이었던 아름 메디컬 센터는 즉시 폐업 조치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이 철거되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스티커가 나붙었습니다. 한때 생명을 구한다던 그곳은 이제 죽음과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선 강민주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이선우 씨가 산후 우울증으로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며 김하나 간호사는 병원에 앙심을 품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폐창고에 나간 것은 이선우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주러 간 것뿐이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부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생활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고구 박은영 간호사가 목숨과 맞바꾼 USB였습니다. 거기에는 강민준이 과거 희생자들의 수술 기록을 조작하고 마취제를 몰래 반출하라고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폐창고에서 강민준이 모든 녹음기와 카메라를 부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지수 기자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창고 밖 차량에 설치해둔 초고감도 지향성 마이크였습니다. 강민준이 이선우 씨의 목을 조르며 내뱉었던 광기 어린 자백, 재미있거든. 나를 믿고 의지하다가 죽어가는 그 표정들 말이야.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자 판사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에게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아내와 태아까지 살해하려 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강민준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괴성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법정 밖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선우 씨는 딸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씨와 지수 씨가 친자매처럼 그녀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억울하게 죽어간 박은영 간호사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은영의 빛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사고나 보험 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선우 씨의 집 거실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선우 씨의 딸아이가 하나 이모, 지수 이모의 무릎을 오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우 씨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저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깊이 남으셨나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혹은 불의에 맞선 세 여자의 끈끈한 연대였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모성애였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이야기가 모여 이선우 씨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